와이즈라고 쓰고 위세 등등이라고 있는 위세 아이텍의 고대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 공공분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솔루션 소개를 물론 하지만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오늘 발표도 하셨지만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리고 AI 빅데이터 솔루션들이 이제 저희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어찌 보면 아직 아주 명확하게 우리 정부 기관에서 디파인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개념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발표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구현하는 그 방법론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나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왜 디지털 전환을 지금 얘기해야 되고, 앞에 여기 타이머가 아주 칼 같은 게 있군요. 일단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예. 여기 써놓았지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몇백억, 보험이 기간이 끝나거나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가 연계가 안 돼 있어서 혹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가까운 예로 세금을 낸다든가 벌칙금을 내야 될 때도 통보가 될 때는 한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에 내야지 그랬는데 솔직히 까먹고 지나가서 과태료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루 전이든 아니면 오늘까지 납부 안 하면 과태료 낸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정보 시스템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역할을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디지털 전환을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스마트 워크를 얘기 많이 했었고 오래전부터 추진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디파인한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 워크는 약간 시공간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스마트 워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제약을 해결하는 재택근무,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근무하는 유연근무 이런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스마트 워크는 그런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거고, 이제부터는 진정한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워크 스마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드워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밤새워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일을 해서 적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효율, 생산성 훨씬 높아지고 오류도 적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건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9 to 6, 9 to 5 일을 하니까 상담원 분들은 6시면 퇴근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콜센터 전화를 하면 6시 넘으면은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해라 이렇게 하죠. 요즘 같은 시절에는 아시다시피 투잡하시는 분도 많고 야간에 일하고 싶은 분도 많은데 문의하고 싶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챗봇이나 로봇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일과 시간 후에도 그 로봇한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스마트 워크 하자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 시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수년 동안 수많은 정보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쌓인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는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정보 시스템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고, 근데 사실 더 좋은 데이터는 거기 고객 경험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 데이터인데 그거를 많이 쌓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서 너무 부족했고, 요즘 코로나 거치면서
그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많이 생겼는데 키오스크 만든 거가 디지털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키오스크에 쌓인 로그 데이터들, 사용자 경험 데이터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죠. 어떤 사용자분들이 키오스크 사용하면서 버벅거렸는지 혹은 뭐 1시부터 2시까지 12시에는 어떤 그 뭐 아메리카노 주문이 늘었는지 뭐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만 그거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해야 된다. 자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얘기하다 보니까 저 위원장님이 고진 위원장님이라 성이 같아서 저 친척인가 싶어서 그러는데 저 친척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하고 아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 혹은 디지털 시대 혹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AI 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보 시대에는 그냥 그 수작업 프로세스를 정보 시스템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정보 시스템에 AI나 빅데이터, IoT 이런 그야말로 최신의 기술들을 좀 더 적용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IT 부서에서만 했던 일들을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혁신은 전 부서, 전 산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정보 공부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라는 그야말로 야심찬 행안부 정부처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정말 아주 뭐 뉴욕 구상 이후에 나온 거라서 엄청난 그 기술 패권 시대에 그야말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은 세계 1등,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이런 아주 높은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정책도 만들고 구현하고 또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전 산업, 전 부처가 같이 움직이고 전 부서가 같이 전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사용자 경험 데이터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진정한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고객과 그 공급자 그 사이에서 그냥 주니까 받아라 내지는 들어와 봐라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화 추진 방향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전환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정보화 담당관실 중심으로 전산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디지털 혁신국이라든가 뭐 이게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지는 물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사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 정보화 조직, 데이터 관련 조직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위상도 제고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의 추진 동력을 정보 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물론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는 정말 정보화 이렇게 추진하는 ISP 잘하고 이렇게 운영 관리 잘하는 그런 정도의 역량으로 충분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ICBM AI까지 어떻게 잘 도출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무엇을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을 할 줄 아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시스템 구축 쪽에서도 이제는 ISP 정도가 아니라 이제 BPR을 먼저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계속 지금까지는 현업을 잘 못 건드리니까 그냥 ISP만 한 거죠. 절차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고도화할까 이런 정도. 이제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 기반 BI 솔루션이나 이런 거 데이터 기반에 어디서 어느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서 버벅거리거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가 바틀렉이 걸리고 있으니까 혹은 보고 체계에서도 어떤 분이 지금 전자결제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BPR도 필요한 시대고 DSP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붙였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트래테지 플래닝으로 그냥 디지털 전환이 반영된 I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일로 중심은 뭐 플랫폼 중심으로 해야 되고, 플랫폼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보 공공에 저도 뭐 이렇게 자문도 하고 해보지만 사실은 시스템인데 플랫폼으로 이름 붙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늬만 플랫폼인 것들 많은데, 이 진정한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예, 진정한 플랫폼은 그럼 뭐냐? 그야말로 데이터가 아주 많이 잘 모일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들 눈에는 뭔가 거래되고 중개되고 매칭되고 뭐 이러는 것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지, 그냥 사일로로 이런 서비스 기능이 있어요 와서 쓰세요 이렇게 정도는 플랫폼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플랫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기능도 계속 확장될 필요가 있으니까 모노리틱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MSA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뭐 더 잘 아실 거고요. 지금까지 룰 기반으로 했다면 머신러닝 해야 될 거고, 정보 공유이 당면한 그런 과제들은 이렇게 4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전환 잘하려고 그러면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해야 되겠죠. 예. 이게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리더십을 전체 전사적으로 확대해서 뭔가 추진할 때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기관장님이나 그래도 국장급 이상의 실장님까지 끌어들인 어떤 디지털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요. 디지털 역량 확보를 해야 디지털 활용하는 기술과 그거를 잘 리터러시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조직 문화도 바뀌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지금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AI나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서비스를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도입해서 실제 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과제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I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AI를 정보 공유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 빅데이터 적용하는 방법, 이런 걸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어떤 기술이 아니라 현재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장표고, 잘 아시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전문가 시스템 형태고요.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올랩도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 그 다음에 객체 인식이나 CCTV 얼굴 인식, 그야말로 정부기관에 들어가려면 얼굴 자동 인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자율운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지능 로봇 분야. 그다음에 AI 기술이 지금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적응형 AI라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한 다음에 AI가 돌아가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이 바뀌거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런 거를 언제쯤에 성능이 어떻게 저하됐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적응해서 재학습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AI 기술이고요. 복합 AI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인공지능들을 합쳐서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하면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AI는 아시다시피 100%가 없이 그야말로 99점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거에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려고 할 때 어떤 기술들을 써야 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멀티모달도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이제 이미지만 갖고 하는 것보다 보이스나 수치 데이터나 다 다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룰 때 역시 좋아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바로 우리 GPT 요새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얘는 이제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거 가지고 추론하고 자기가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 결론까지 추론한다는 측면에서 제너러티브라는 생성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 저도 사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엣지AI는 엣지단에서 클라우드에서 통상 하는데 현장 가까운 곳에 센서가 있는 곳에서 처리하자. 자, 이런 AI가 우리가 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제 이거를 적용하면 뭐가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머신러닝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수집해야 되고,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데이터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뭔가 필터링하고 전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고 이렇다 하고 예측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얘가 왜 어려우냐면 데이터 아까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그게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그냥 한 번에 착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가 인식을 하려면 이게 데이터가 이게 결측치도 많고 뭐 이상치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델 개발하는 것도 AI 알고리즘이 뭐 수없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렵고요.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AI 모델을 뭐 돈 주고 맡겼는데 이거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럴 때도 유지 관리하고 그럴 때도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런 걸 자동화 시켜줄게요. 그래서 오토 머신러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오토 머신러닝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데이터 뭐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선택 뭐 이런 단계들을 다 자동화시킨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장표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장표인데 저한테는 그럼 왜 오토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서비스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말만 들으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클라우드죠. 예, 우리가 클라우드 왜 해야 된다고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워드 중에 하나가 서비스의 민첩성을 확보하고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클라우드 도입할 때 왜 해야 되냐면은 이게 1시간이면은 뭐 하드웨어 다 자원 받을 수 있고 뭐 소프트웨어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걸 SI성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하드웨어 구축할 때도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소프트웨어도 6개월 개발해야 되고 테스트 막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 아까 그 AI 모델 개발하려고 그러면 고급 기술자가 데이터 과학자가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설계부터 그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도 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 수없는 작업을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없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거를 이 오토 ML을 쓰면은 그야말로 뚝딱 하면은 나오니까 아까 우리 전임 그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하니까 뚝딱 나왔던 것처럼 이게 그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ML을 쓰는 거고요.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요. 이게 개발자들을 뭐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개발자들이 코딩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적인 사람의 수준과 어떤 그 일하는 습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인적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는 이제 그야말로 데이터 과학자가 달라붙어서 만든 툴을 이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퀄리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용이성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통일성이 없으니까, 표준화된 게 없으니까 서로 다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하니까 그 업체가 아니면 꼼짝 못하고 뭐 이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I 모델 개발 프레임워크 같은 거예요. 오토 ML이. 그러면 얘로 개발을 하면 그야말로 개발자가 그 개발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도 전혀 문제없이 얘를 유지보수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세하이텍에서는 이 오토 머신러닝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뭐 수년째 팔고 있는 거죠.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미 조달 등록도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가트너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트너에서도 그 한번 다뤄준 그런 솔루션이고요. 얘는 저희는 오늘 어떻게 시연하는 것까지는 준비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이 장표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는 그야말로 파일 형태 다양하게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얘를 받으면은 일단 데이터 탐색 단계에서 데이터가 이 인공지능이 알아먹을 수 있는 상태로 정제하는 클렌징 하는 부분이랑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 말한 데이터가 누락된 거 결측치 처리하고 이렇게 이상치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또 이상치 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일단 거치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부분을 100%는 솔직히 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요. 데이터 전처리는 100% 자동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자동화시켜서 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도 최대한도로 클릭하여 몇 번 하고 선택을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기능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특징 부분인데 피처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어떤 변수가 이 모델의 예측 모델이나 분류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 변수를 잘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를 선택하는 기능이라든가 뭐 변수가 부족하면은 아예 생성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예,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폴트로도 되어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도 이제 수많은 알고리즘, 뭐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고 거기에 또 뭐 분류, 뭐 예측, 그 뭐 회귀, 뭐 그다음에 군집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마다 또 뭐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뭘 사용할지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클릭만 하면 그게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게 힘들면 아예 모든 걸 다 돌려봐서 좋은 거 알려줘 하는 앙상블도 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자동으로 메뉴상에 있어서 그냥 클릭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아까 80대 20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실행해 보면 아 성능이 내가 원하는 수준 뭐 한 80% 나온다, 뭐 재현율이 80% 나오고 뭐 프레시전이 80% 나온다, 90% 나온다 그러면 하는 그 놈을 선택하면 되고 바로 배포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하수 처리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지를 하수 처리하는 단계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수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어느 양을 방류하면은 문제 없이 이게 처리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소 산소 포화량이라든가 뭐 질소 포화량 그다음에 뭐 그 인포화량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그 AI 모델을 개발해서 수처리할 때 그야말로 그 최적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초급자라 그래도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하수처리 어느 정도 되면 방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초급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아 지금 데이터가 이 정도니까 하루 전에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방류하면 이거를 방류하면 되겠다 어느 양을 방류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나사 예측 장비 그래서 잔존 수명이 어느 정도 이 터보 엔진이 될지를 예측한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화 추천, 개인이 어떤 선호되는 아까 고객 경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호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천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예측 정비,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있을 때 고장을 예측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제조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분야에서 가끔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청구, 예, 이런 부분들도 부당 청구할 수 있는 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당 청구 것들도 잡아내는 것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엔지니어링 리스크 부분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금형 설계라든가 뭐 이렇게 건축 토목에 설계할 때 제대로 안 해서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니까요. 다리가 무너지는 거죠. 부러지는 게. 네,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우리 오토 ML이 YG 프로핏이 동작되는 어떤 서비스 아키텍처. 그래서 밑에서 데이터 들어 올라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분류 회귀 딥러닝 이렇게 하고 이게 여기서 특히나 이제 정형 데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한 것처럼 뭐 수질 예측이나 태아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뭐 이렇게 뭐 예측하는 심전도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데이터 기반 행정 그리고 지금 평가도 받고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도 그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 전략 중에 하나로 데이터 일하는 방식 형식 데이터 기반 행정이 있고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좀 어렵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데이터 역량 지표에도 15가지 이렇게 지표 만들고 필수 지표 4개 해놓고 그 단계별로 분석 과제를
발굴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니까 하여튼 분석 과제 발굴하는 부분은 아예 그 뭐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거를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좀 셀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셀프로 할 수 있게 현업에서도 우리가 오피스 배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엑셀 배우는 정도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직접 하려고 그러면 뭐 문제도 정의해야 되고 아까 데이터 탐색, 수집, 처리, 시각화, 뭐 인사이드 노출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 탐색하는 부분하고 시각화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는 부분이 그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어렵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 솔루션을 또 우리 위세아이텍에서 YG 인텔리전스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 YG 인텔리전스는 이제 YG 올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국내 최초로 GS 인증받은 B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달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은 그야말로 그 다차원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고 시각화를 지원하는 그래서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그런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올랩 기능이 다 지원된다는 거죠. 그게 뭐 엑셀에서도 되는 거 아니야? 예, 되긴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드릴 업다운이라든가 드래그 앤 드롭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뜩뜩 갖다 집어넣으면 할 수 있는 게 그게 도구니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도와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자동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어려운 게 현업에서는 데이터만 갖고 있는데 기업법을 잘 모르니까 뭐 저 통계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것 좀 보고서 좀 통계 분석해서 가르쳐줘 그러면은 또 그거는 또 받아가지고 그분이 현업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통계 기법만 사용해서 이렇게 주면 또 그거 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시키니까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현업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각화가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수치로만 나와 있으면 난수표 같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떤 누구한테 보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프나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YG 인텔리전스에는 50개 정도의 시각화 유형이 있어서 그야말로 여기도 난수표처럼 보이게 하는데 너무 많은 그 50개 정도 이상의 그 데이터 시각화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페이지 답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 그런 거고요. 사용자 개인의 PC에 있는 뭐 다양한 그런 뭐 CSV든 텍스트든 이런 파일들도 불러들여서 개인이 또 직접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2분 남았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신규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지역에 하면 좋을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할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GIS 찍어가지고 어디가 도서관이 없네? 그리고 거기 해주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이런 민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해줄 거냐? 일단 인구수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수, 어디가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서관은 있는데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예, 그것도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분석하다 보면 여기가 도서관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이용자 수는 많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있고 늘어나는 도시가 있으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이용자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있는 곳이 먼 곳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이런 데가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YG 인텔리전스를 도입한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부 공공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 추진해야 되냐? 예, 디지털 리더십 아까 어렵다 그랬지만 확보해야 됩니다. 디지털 퍼스트 마인드 그야말로 확산시키시고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야말로 그 ISP보다는 이제 DSP 좀 해줘라. 예. 그리고 AI를 좀 잘 써라. 마지막으로 그 장비, 우리가 뭐 낚시할 때도 그렇고 뭐 골프 칠 때도 그렇고 뭐 이게 장비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AI를 도입하실 때도 그야말로 이제 장비, 우리 오늘 소개한
위즈하이텍의 YG 프로핏 그런 오토 머신러닝 도구, YG 인텔리전스 이런 장비를 도구를 잘 활용하시면 그야말로 그 프로급의 그런 분석 역량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저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은 아까 보니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